이거 좀 길어요. 이거는 저희 남편은 2020년 10월에 학생으로 캐나다에 왔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2022년 1월 20일, 최근에 오셨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다시 오셨네요. 남편은 학생 비자, 저는 배우자 오픈 퍼밋을 받으셨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당장 일할 계획은 없지만, 남편이 2022년 4월이 되면 캐나다 거주 후 18개월이 돼서 남편 이름으로 아이 2명의 차일드 베네핏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CCB 신청할 때 부모 모두 세금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저도 신넘버 발급 후에 세금 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저는 이제 한국 직장 퇴사일이 2022년 1월 31일, 그러니까 입국하고 나서 퇴사를 하신 거예요. 캐나다 예. 도착 후에 1월 급여가 한국 계좌로 들어왔고 2월 중 퇴직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캐나다 도착 이후에 받은 한국 직장의 소득 세금 신고를 할 때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이미 소득세 이미 떼고 가져왔는데 또 캐나다에다 또 세금을 매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사항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캐나다 도착 이후에 받은 한국 직장의 소득을 세금 신고할 때 신고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소득세를 이미 떼고 받았는데 캐나다에서 또 세금을 매기는지요? 자, 넘겨드릴게요. 예. 예. 뭐 좋으신 질문이고요. 이분 거는 약간 포인트가 이제 두 개를 질문하셨는데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서 세 가지 포인트로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그 제가 쭉 이제 자세하게 써주셔 가지고 그걸 쭉 읽다 보니까 먼저 그 남편분이 2020년 10월에 오셨고 본인은 이제 아이들하고 2022년 1월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캐나다 차일드 베네피스 신청은 원래 어머니 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로 아이들을 어머니들이 돌본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 이제 primary responsible for 케어라고 해서 어머니 쪽이 주로 신청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근데 이 사례를 보면은 남편분이 먼저 2020년에 10월에 오셨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머니는 자녀들하고 2022년에 1월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머님께서 아이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그 주된 그 아이들 그 육아 의무가 어머니한테 있고 그 어머니가 온 날로부터 18일이 사실은 18개월을 경과한 시점에서 차일드 베네핏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20년 기준으로 한다면은 아버님이 오실 때 자녀들하고 같이 오셨어야 되는데 본인 혼자만 왔다면은 그런 것을 이제 증명하기가 저기 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좀 충분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신청은 해 보시는 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머니가 자녀들로 같이 입국한 날의 기준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양식 자체가 어머니 쪽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프라이머리 레스폰서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원래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차일드 베네핏을 신청하는 시점이 좀 늦어지는 거죠. 예, 이제 그것도 이거는 예,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제가 확인을 예전에 했었어요. 한 몇 예, 년 예, 전이죠. CRA랑 전화 통화를 몇 번 했었죠. 그래서 남편이 딱 이 경우에요. 그러면 와이프가 늦게 왔으니 와이프 18개월 다시 기다려? 이렇게 제가 예, 예. 물어봤고 어떻게 나왔나요? 예. 남편 이름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해요. 아, 대신에 그래요? 예, 엄마가 그 사인만 나 이제 이 남자가 내 아이들의 프라이머리가 맞아라고 이거 한 줄만 써주면. 그 네. 아내분이 서명을 하면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아이들은 18개월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고 이제 부모 중에 그죠. 한 아이들은 명만 상관없는데 이제 예예. 18개월 한 명만 이제 18개월이 되면 이제 그 사람 이름으로 신청하면 돼요. 근데 모든 건 이제 어 영키 님이 말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주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이렇게 남편이 훨씬 더 18개월 오래 살았으니 이럴 경우에는 남편 이름으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뭐 빨리 받으시면 좋죠. 그래서 저도 그거는 제가 양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서 네. 어 아직 뭐 잘
잘 확인을 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저도 한 수 배웠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퇴직금 쪽인데요. 퇴직금은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severance pay라고 해서 일종의 급여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퇴직금이 2021년 소득이면 이제 문제가 없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 입국이 2022년에 오셔서 그 퇴직금을 받으셨으면 2022년 소득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캐나다 거주자 된 시점 이후에 소득이 되기 때문에 또 퇴직소득은 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소득의 그 귀속 시기가 그 퇴직소득이 2021년인지 2022년인지 그거를 잘 판정을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캐나다의 거주자가 된 시점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캐나다 거주자가 돼버리면 그 이후의 시점에 발생한 소득은 다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고려하셔야 되는데, 지금 최악의 경우 2022년에 입국을 한 이후에 받으셨다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소득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의 거주자 시점을 다시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득의 귀속 시기와 본인의 캐나다 거주자가 언제부터 되는지를 잘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칙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거주자가 된 이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 과세 대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신고를 하셨을 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해가지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빼주니까 그거는 이제 세액공제로서 뺄 수가 있으니까 세금을 납부한 거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잘 갖추시면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거는 뭐 간단한 것 같아서 일단 하고 갈게요. 이제 주거지 양도세 면제는 얼마 동안 살아야 뭐 있나요?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건 없잖아요. 없죠. 예. 살고 계셨으면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보통 1년 단위 뭐 월수는 안 따지고 1년 이렇게 따지거든요. 앞뒤로 1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개월 수로는 안 따지고 그냥 뭐 네. 1년 미만이라도 1년으로 보죠. 예. 이거를 예전에 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한대요. CRA에서 너무 짧게 주고하고 이게 파는 경우가 이제 몇 차례 겹치면 그렇죠. 예. 네, 그거 이제 조사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무슨 예. 플립이라고 뭐라 그러더라. 무슨 이름을 저도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집을 갑자기 이제 부흥해서 집값 확 올려서 팔고, 확 올려서 팔고. 예, 요번에 아마 강화됐을 거예요. 그게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은 그거를 네. 이제 양도를 안 보고 비즈니스로 보거든요. 그럼 비즈니스로 맞아요. 보면 100%가 과세가 돼요. 양도는 50%만 저건데. 그래서 그럴 비록 이제 주거주지라고 이제 하더라도 너무 자주 팔면은 이제 그거를 비즈니스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남편하고 제가 이번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 부모님 집이 한 채 있는데 명의가 남편 명의래요. 명의를 제외한 모든 것은 부모님이 권리를 갖고 계시는데 부모님 집을 양도할 때 저희 소득에 신고해야 되나요? 저희는 한 푼도 그 부동산에 들인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데. 명의를 빌려줬다. 아이고야, 이거 명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그러니까요. 여기는 그 차명으로 뭘 한다는 거가 이해를 못 하죠. 왜 그렇게 하는지도 말도 안 되고. 여기는 이제 뭐 보통 집을 사면 모기지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모기지 그 소득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그런 재산 상태를 봐서 다 하기 때문에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는 게 이제 말이 다 안 되는 건데, 명의대로 따라가야죠, 사실. 뭐 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뭐. 네. 이거는 두 번째인데 첫 입국 시에 해외 자산 신고는 최대한 높게 신고해야 나중에 매매할 때 유리한 거죠? 뭐 그건 당연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높은 신고 가격이 근거가 있어야겠죠. 근거가 뭐 있어야 어떤 돼요. 뭐 나중에 자기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지. 무조건 높인다고 되는 건 증명이 안 아니고. 되면 사기치는 거라서 사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감정 평가를 해서 높게 받을 그렇죠. 수 있다면야 뭐 감정 평가는 공증된 서류니까 뭐 네. 그렇게 된다면 뭐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 집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은 로얄층이다. 나 우리 집 라인은 다 지난 5 년간 팔린 적이 없어. 근데 뭐 옆 동네 1 층은 팔린 적이 있네. 나는 로얄층에 살고 있고 내부도 아주 깔끔하게 했는데 저 집을 갖다 낼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감정 평가 받아서 월등히 내가 전체적으로 너무 좋다. 이런 걸 받아내면 훨씬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예. 아 한국에 계신 부모님 유산을 캐나다로 가지고 올 경우 세금은 상속세를 양쪽이 다 부과해야 되나요? 이거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예, 그거는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